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6단원이죠. 6단원이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인데 우리 전체 한국사 가운데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특히 이제 7급 공무원 시험 그동안에 출제됐던 2007년 이후 2014년까지 출제된 문제 가운데 거의 한 16% 정도가 여기서 출제됐어요. 그래서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이렇게 320문항 가운데 쉬운 한 문항이 출제됐으니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크다고 볼 수 있죠. 비중이. 그래서 거기 그 164쪽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연도별 출제 비중과 내용을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그룹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출제 그 기출 내용을 보면은 되게 이제 어떤 패턴이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007년도에는 그 국가직에서만 두 문제 나왔어요. 총액제, 비교적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요. 대동법 이렇게 주로 조선 후기 경제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에서. 그 다음에 2008년도 보세요. 아주 그냥 왕창 나왔죠. 11문항이나 나왔어요. 특히 지방직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8문항이나 출제됐는데 아주 그냥 그 미친 듯이 출제됐다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해도 될 만큼 이렇게 2008년도에는 11문항이니까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조식, 인문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그죠? 이양법 광작, 화성 성역 의궤. 이거 이제 그 아주 잘 출제가 되는 요 근래에 특히 그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또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문제죠. 화성 성역 의궤. 그 다음에 시대통공, 조선 후기 상공업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실학기 역사 편찬. 실학기 역사 편찬 이런 역사 서술 관련 문제들이 되게 조선 후기 문화 쪽에서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섬세하게, 보다 더 디테일한 영역까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백수한 정계비,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다뤄봤으니까요. 또 예송 논쟁과 호랑 논쟁, 이렇게 성리학의 이론이나 조선 후기의 사상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7급에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 이 과학기술의 발달은 아주 섬세하게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15세기 세종, 세조 때의 그 과학기술의 발달과 조선 후기 실학기의 과학기술의 발달을 잘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좀 뭐냐 하면 뭐 어려운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좀 귀찮아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그 누가 했는지 또 그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게 공부를 하셔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008년에는 11문항이 나왔어요. 국가직 3문항, 지방직 8문항. 그죠? 2009년도에도 7문항이 나왔으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출제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직에서는 2문제, 지방직에서는 5문제. 특히 지방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 역사를 아주 잘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역시 이제 정조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정조 개인적인 업적이 워낙 두드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조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파 토지개혁론, 또 이양법, 2008년도에 나왔던 이양법이 또 나왔죠. 이양법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능에서는 늘 강조했던 것이니까요. 공부는 충분히 돼 있을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그리고 친해통공, 조선 후기 상공업 종합적인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전 상태를 그 당시 상황을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두는 것보다는 농업에서 또 상업에서 수공업에서 광업에서 화폐에서 이렇게 당시의 경제를 조선 후기의 진전된 상공업 발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와 관련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었죠. 족보와 관련된 문제.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도가 되면 역시 9문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직에서 6문제, 지방직에서는 3문제. 이때는 이제 국가직에서 출제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자, 신분제의 변동이랄지, 제지, 사족, 구향이죠. 신향과 구향 알죠? 이렇게 신향과 구향의 갈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향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향, 구향이 싸우는 그 갈등을 향전이라고 하는데 구향에 대해서 물었어요. 구향, 제지, 사족. 전통적인 살인들이죠. 살인 양반들이죠. 기득권을 갖고 있던 보수 세력들이죠. 그 다음에 이익 역시 이렇게 정약용이랄지
이익이랄지 또는 뭐 중상학파 실학자 홍대영이랄지 박지원이랄지 아주 실학자들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묻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참에 실학자들을 총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조선 후기 농업기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1970년, 196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할 만큼 농업국가였습니다. 일찍이 청동기 시대 벼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죠? 그러니까 현대 1960년대까지 농사에 그 올인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농업기술이 우리 민족의 생존에,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문화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잘 묻고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역시 조선 후기에서도 이양법뿐만 아니라 견종법, 또 뭐 그 광자 현상이라든지 상품 작물의 재배 현황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 농업기술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상언과 격쟁, 요거 이제 조선 후기에 언로가 좀 뚫린 거죠. 특히 이제 서민들이 임금이나 국가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났다. 특히 영정조 때 이렇게 민의를 하위 상달하는 그런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인,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상고업, 역시 또 종합적인 문제 해마다 나오고 있다. 조선 후기 상고업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는 해마다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홍대용 나왔죠. 또 주하론, 주전론, 병자론 당시에 후금놈들과 싸울 것이냐, 청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청과 하야할 것이냐, 청과 싸우자고 주장했던 서인, 그죠? 송중길, 송시열, 이완, 임경업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비해서 그 대척점에 서 있던 누굽니까? 최명길 같은 양명학자죠. 그래서 주하론에 대해서 물어뜯었습니다. 2010년도. 자, 그 다음에는 2011년도 같은 경우도 7문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적어도 7, 8문항 또는 뭐 9문항, 12문항까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조선 후기 역사가 우리 한국사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같은 경우 국가직에서 2문제, 지방직에서 5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지방직은 정말 조선 후기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겠죠. 자,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가 2문제가 나왔어 이때는. 그리고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 이 붕당정치의 전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덜 나옵니다. 왜냐하면 9급에서 하도 많이 우리 먹었기 때문에, 또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시험 이런 데서 많이 써먹기 때문에 7급쯤 되면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붕당들이 갈라지는 그 지점, 그들이 왜 당파를 가르고 서로 싸웠을까? 그때 갈등의 이슈가, 쟁점이 뭐였을까? 이렇게 아주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세밀한 그런 붕당 정치 내막을 묻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애송 논쟁이라든지 또는 성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 줄이론, 주기론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조선 후기의 상이 또 나왔죠. 여기 보세요. 조선 후기 상고업 발달, 또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고, 실학기의 역사 편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학기의 역사 편찬은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양명학. 자, 이거 보십시오. 2012년에는 5문항이 나왔는데 정조가 또 나왔습니다. 19세기 농민봉기, 그리고 조선 후기의 군사제도, 조선 후기 화폐. 참 7급 문제를 풀면서 화폐와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고려 이래로 조선시대 전기, 조선 후기까지 이렇게 화폐 문제를 잘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이 또 출제됐고요. 조선 후기 여성의 지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고려시대에도 여성의 지위 문제, 조선 전기에도 여성의 지위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 사회가 되면 남성 중심의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 장자 중심, 큰아들 중심의 사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 가부장적 사회, 때로는 뭐라고요? 친족 중심의 사회, 그죠?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조선 전기와 고려시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았지만, 남성보다 더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언제까지? 외란 이전까지. 알겠죠? 그러나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여성의 지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실학자 박지원 또 나왔죠. 중상파 실학자 19세기 농민봉기가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출제됐고요. 조선 후기의 상인, 여러분 경강상인,
또 개성 그 송상, 그리고 동네 내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이렇게 지방 상인들을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독도 문제. 이 독도 문제는 너무나 그 비중이 컸었습니다. 우리가 9급이나 수능에서도요, 그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락 논쟁, 호락 논쟁. 역시 이제 이런 성리학 그 이론 논쟁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다고 그랬죠. 또 이승훈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2014년에는 균역법 문제, 그리고 붕당정치 전개과정, 19세기 농민분기. 대개 2013년 이후로 7급 문제도 9급하고 비스무리해지면서 점점 쉬워지는 경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이렇게 평범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도별 출제 비중을 일별에서 한번 쫙 보니까 우리가 조선 후기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배우겠구나, 뭘 중시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감이 잡히죠, 여러분. 특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미 토지제도나 조세제도는 그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면서 통사에서 거의 다뤘습니다. 요건 경제에서 빠지고 대개 뭐냐, 조선 후기의 상공업 발달 내용, 그 중에서 농업 기술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경제와 문화 쪽에 방점을 더 찍고 비중을 더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이렇게 우리가 쫙 한번 연도별로 한 번씩 쫙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별 문제를 보면은, 난이도별 구분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정답을 고르기 어렵게 아주 그러니까 디테일한 문제, 섬세한 문제, 알겠어요? 이렇게 출제된 문제들이 19문항, 51문항 가운데 19문항이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는 뭐냐? 쉬운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적어도 평범하거나 평범한 것 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체 가운데, 전체 한국사 가운데 출제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 비해서 중상점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겁니다. 39문항이나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특히 경제, 조선 후기 사회, 조선 후기 문화 이런 부분을 좀 정치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사 공부 전체를 쫙 하다 보면 조선 후기 정치는 붕당 정치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영조와 정조를 거친 다음에 최대의 파국은 바로 세도 정치죠. 이렇게 해서 별로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단지 붕당이 모이고 흩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기고 이런 내막이 좀 어렵게 다가설 수도 있지만은 실은 정치 구조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오히려 정치보다는 이렇게 경제 제도 개편, 특히 전세에서는 영정법, 그죠? 공납에서는 대동법, 군역에서는 균역법, 요런 조세제도 개편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역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별 이외에도 단원별 구체적으로 출제 내용을 볼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은 이미 다른 시험에서 수능 9급이나 수능에서 많이 우려먹었기 때문에 7급에서는 그다지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제도 변화,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상언이라든지 격정이라든지 이거 수능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군사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물었고요. 간도와 독도는 늘 단골로 출제되는 한국사 단골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간도 문제나 독도 문제는 이 외교적인 하나의 분쟁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착실하게 해놓으면 방향만 비틀어서 묻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외란과 호란과 관련된 병자호란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수치제도 변화, 총액제, 대동법, 균역법 이렇게 세금 제도가 세 문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통사에서 다른 문제를 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조선 후기 농업 변화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 농업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 내용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려 11문항이나 나왔어요. 아시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상공업 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아둬라 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사회 쪽에서는 조선 후기 신분 변동이 5문항, 그 다음에 19세기 농민 봉기와 관련된 문제가 3문항이 나왔어요. 자,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내용이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제 18세기 이후가 되면 양반수가 급증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양반수가 크게 늘어나고 대신
상민과 노비는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부담하게 될 농민의 수가 격감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게 뭐예요? 총액제죠. 총액제.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에서 아주 출제가 많이 됩니다. 보세요. 인물이 내문항. 그죠? 인물이. 그 다음에 문화재가 등록, 화성, 성역, 의계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왔고, 실학과 관련된 문제, 중노학파 토지개혁론, 홍대용, 실학기 역사편찬, 정약용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인물에서 집어넣었지만은 이익이라든지 또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사실은 실학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학이라는 주제로 말하면 상당히 그 비중이 높아져요. 그 중에 실학보다는 사람의 업적으로 알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용이하겠다 해서 실학자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인물 쪽에다 집어넣었어요. 패턴상, 유형상.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호랑 논쟁과 관련된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척사학교, 그리고 조선 후기 문화 일반에 대해서 과학기술 발달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공부하기 불편한 여러 가지를 다 암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림의 향촌 지배력 강화와 관련된, 알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문화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이제 유형별로 나눠보자면, 이거 이제 유형별 구분은 선생님만이 하는, 저만이 하는 독특한 하나의 기출 문제의 그 출제자의 그 출제 패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되는 사고 메커니즘을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서 유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주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묻는 문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다룰 때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물을 때 누가 했냐를 묻든지 어디서 발생했냐를 묻든지 또는 보여줄 때 어디서 했는가만 보여주고 이 사건이 뭐냐를 묻든지 이렇게 하나의 팩트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팩트 자체를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거의 모든 역사 시험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팩트 거의 출제 비중이 높아요. 팩트 아니면 시기를 묻는 문제. 알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패턴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위주로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알면은 문제 풀기가 훨씬 더 푸는 사람 입장에서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푸는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기 쉽게 인물로 파악하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분석하면서 다 남았어요. 정조 잘 나오고 정약용 잘 나오고 이익 잘 나오고 홍대영 잘 나오고 박지원 잘 나오고 이렇게 해서 9문항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조선 후기에 사람이 출제된다면 누구누구가 나올 게 뻔해요. 뻔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뻔합니다. 이미 320문항 출제된 문항을 놓고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다 분석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법과 제도, 법전과 국가 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3문항.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독해해야, 사료나 자료를 독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16문항이 나왔어요. 점차 이렇게 사료 중심의 또는 자료 중심의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점차 학력고사식 문제에서 직문 집답식 문제에서 뭐예요? 자료 중심으로 문제가 수능형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문제 출제거리가 많아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문제는 유적과 유물 문화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1문항. 조선 근대 그 태동기 문화재는 별로 출제된 게 없습니다. 알겠죠? 시기, 연대나 시간 순서를 묻고 있는 문제가 2문항. 자, 이 조선 후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물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고려시대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고 기타 이제 그 통사적인 문제가 1문항이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구분해 봤어요. 자료 제시형이 51문항 가운데 37문항. 꽤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제 직문 집답형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문제가 학력고사식 문제가 소위 14문항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